과학인들의 인생 상담소 과인은 그러하오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좀 사연들을 좀 재구성해가지고 저희가 드라마를 하나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화면 함께 보시죠. 저는 평범한 20대 직장인. 출근길에는 오늘의 운세를 확인하는 게 저의 일상이죠. 오늘의 인생. 오늘은 조금은 힘든 하루를 보낼 수는 있지만 반드시 그 성과를 보상받는 하루. 다만 아침에는 타인과의 충돌수가 있으니 사람을 조심해라. 운세를 보니 오늘은 사람들을 피해서 다니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무도 없는데. 혜인아! 가까이 오지 마! 뭐야, 왜 그래? 나 오늘 아침에는 누구랑 부딪힐 수 있대. 내 안전을 위해서 넌 좀 떨어져 있어. 워이. 또 운수 타령이구만. 야, 아유. 이따 저녁에는 괜찮다고 하니까 저녁에 연락할게. 아유, 그래, 간다. 저는 어려서부터 미신을 잘 믿었습니다. 문지방을 밟으면 안 되니까? 시험 공부 많이 했어? 난 늦잠 자서 밥도 못 먹고 나왔어. 난 미역국 먹었는데. 야, 시험날 미역국 먹으면 안 돼. 미끄러져. 이성적 쉬. 저 밑으로 쉬. 야, 휘파람 불지 마. 밤에 휘파람 불면 귀신 나온다고. 그래. 뱀 나오는 거 아니에요? 주변에서는 제가 유난스럽다고 하지만 좋은 게 좋은 거니까 저는 최대한 조심하며 살고 있습니다. 오늘은 소개팅하는 날. 진짜 떨린다. 안녕하세요. 드세요. 드세요. 네. 평소에 어떤 거 좋아하세요? 매운 음식 좋아해요. 이런 거. 닭발, 저도 닭발 참 좋아하는데. 탕수육도 좋아하시나요? 부먹찍먹? 찍먹. 치킨도. 좋아해요. 피자는 죽고 못 살아요. 없어서 못 먹어요. 잘 맞네요, 참. 너무 잘 맞는다. 선생님 같다. 운명의 상대를 만난 걸까요? 왜 이렇게 떨리죠? 제가 새로운 사람을 만났을 땐 필수로 확인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저 혹시 MBTI가 어떻게 되세요? 나오네요. 저는 제가 맞춰볼게요. 왠지 처음 만난 저랑도 어색해하지 않는 거 보니까 E. 왠지 감각적이신 것 같은 걸 보니까 S. 사고형인 T, 이식형인 P, ESTP. 맞긴 한데. 그럼 내가 INFJ니까 인프제. 최악의 궁합이네. 네? 아니에요. 저 오늘 그만 일어나실까요? 네? 제가 조금 피곤해서. 진짜 마음에 들었는데 그래도 저랑 성격 유형이 안 맞으니까 아예 시작을 안 하는 게 낫겠죠? 그래도 미련이 남습니다. 자꾸 그의 모습이 생각나서. 잘 맞네요, 참. 잘 맞네요, 참. 이 되게 과학적인 어떤 거잖아요. 그럼요. 궁합 보는 거죠, 몇 퍼센트. 과학적인 거. 맞네. 제 사주에는 남자복이 없다고 했거든요. 자, 어디 보자. 그래, 뭐 재물은 좀 있고. 근데 없어. 남자가 없어, 남자가. 사주가 맞나 봐요. 너 참 특이하다. 그래서 그 남자 안 만난다고? 네가 생각해도 아깝긴 하지. 그래도 뭐 어떡해. 그 남자는 ESTP, 나는 INFJ. 절대 안 돼.
남들이 이상하다고 비난해도 저는 미신, 사주, 궁합, 요즘은 MBTI까지 이 모든 걸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방금 보셨듯이 네. 뭐 운세, 사주, 미신, 뭐 MBTI까지 막 이게 다 따지고 하시면 되게 피곤하지 않겠어요? 네. 근데 사실 요즘에는 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약간 특히 MBTI라든가 뭐 이런 거에 대해 약간 좀 사람들이 좀 많이 관심을 갖고 가는 추세인 것 같아요. 요즘 뭐 MBTI 거의 뭐 일종의 하나의 언어처럼 되었죠. 네네. 요즘 MBTI가 뭐다라고 하면 그거를 이제 번역해서 이해를 대부분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하실 수 있으세요? 저 합니다. 아까 하셨잖아요. ENFP 이런 뭔지 딱 느낌이 대충 오세요? 알죠, 대충 와, 알죠. 대단하시네요. MBTI 혹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누가 물어보면 그냥 ENFP라고 대답하고 있어요. ENFP요? 네. ENFP세요? 네. 아니, 저 사실 잘 몰라요. 저는 몰라요. 야, 그래요? 예전에 어떻게 하다 보니까 ENFP가 좀 멋있는 것 같아가지고 ENFP만 대부분 자기가 멋있어 보이는 거 같더라고요. ENFP만 기억하고 있어요. 그냥 뭔지는 모르고. 네. 아, 그래요? 그렇구나. 뭐 맹신까지는 아니더라도 모두 보면 마음 한구석에 약간 좀 뭐 징크스라든가 뭐 저런 거 같은 어떤 믿음 같은 게 하나씩은 다 있는 것 같아요. 보면 사람들도. 일단 정말 돌발 질문을 해서 여기 계신 분들한테 한번 물어보면 어때요? 저희 스태프분들 중에서 본인도 뭔가 약간 좀 이런 뭐 미신에다가 약간 좀 뭐 징크스 뭐 이런 게 좀 있다 하시는 분 혹시 계시면 손 좀 들어보죠. 예.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제 자신이 그런 게 아니고요. 네네. 제 주변 사람이 MBTI의 맹신론자예요. 이제 딱 첫 만남에 MBTI가 뭐냐고 물어봐요. 그래가지고 본인과 이제 같은 유형이면은 되게 좋아해요. 근데 이제 본인과 다른 MBTI예요. 그냥 대화를 끊어버리는 그냥 아예 상종을 하지 않는 그런 케이스가 있더라고요. 혹시 그러면은 나는 전혀 믿지 않는다? 저희 촬영 감독님. 촬영 감독님도 어떤 게 있으신가요 혹시? 아니 저는 그 사주나 MBTI 같은 거 전혀 신뢰하지 않습니다. 감독은 그러면 딴 그런 미신 징크스 있는 거 전혀 안 믿어요? 네, 저는 징크스 같은 건 안 믿습니다. 예를 들어서 네. 새로 아파트가 당첨돼서 입주를 하는데 전혀요. 404호다. 네. 아무런 관계 없습니다. 차를 새로 뽑아가지고 번호판을 새로 받았는데 전혀. 4444호다. 아니요, 전혀 상관없어요. 누가 이름을 빨간색으로 막 이렇게 써놨다. 아무 느낌 없어요? 감독님은 MBTI나 사주를 보면 MBTI를 안 믿는 성격, 사주도 이런 거를 안 믿는 사주일 수도 있겠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가까운 곳에나 아니면 친구나 저런 분 있으면 왠지 좀 든든하고 좀 든든하죠. 그런 믿음직스러운 좀 그런 느낌 들 때 있죠. 뭔가 좀 뒤숭숭하고 꿈자리 사납고 이럴 때 그 친구하고 한번 이야기하면 야 자식아 뭐 그런 걸 믿어 이렇게 하면 갑자기 싹 개운해지는 것 같고 싹 개운해지는 것 같고 맞아요.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소위 말하는 그 MZ 세대, MZ 세대죠. MBTI를 꼭 물어봐요. 거의 인사처럼. 심지어 자기 MBTI를 제 프로필에 적어놓은 사람들도 많아요. 많죠. 사실 이거는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은 시대에 따른 유행인 그런 것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옛날 영화 중에 말띠 여대생이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말띠 여대생이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말띠면 어때요? 그 누가 뭐래요? 그때는 이제 현실도 아니고 띠를 보고 띠로. 정말로 말띠 여대생. 그러니까 뭐 말띠인 젊은 여성은 좀 이렇게 괄괄하고 지나치게 활기차다. 라는 뭐 그런 고정관념을 이용해가지고 B형 남자친구처럼 영화 만든 거예요. 옛날 그런 영화, 한국 영화 중에 있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D도 아니고 혈액형도 아니고 MBTI로 굳어진 거죠. 사실 MBTI는 이런 성격에 대해서 조직적으로 연구를 해보자, 성격 검사를 해보자라는 이야기가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은 초기 시절에 지금부터 거의 한 100년 가까이 된 옛날이죠. 20세기 초에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오랫동안 연구를 하신 분이라기보다는 어느 어머니와 따님이 나름대로 열심히 개발을 해가지고 만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혈액형처럼 그냥 아무 상관없는 걸 갖다 붙이는 거는 아니에요. 나름대로 이분이 분류한 16가지를 만들어 놓고 그중에서 내가 여기에 가깝다, 너는 여기에 가깝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뭐 아주 의미가 없다고 할 수는 없겠죠. 그렇지만은 현대의 심리학계나 현대의 뇌과학계에서는 사람의 성향을 이렇게 16개로 구분하는 것이 과연 맞느냐. 이거는 그냥 굉장히 초창기에 사용하던 하나의 그냥 시도 정도로 생각해 봐야 된다. 근데 이제 워낙에 간편하고 이해하기 쉽다 보니까 좀 많이 이야기가 되고 있는 것 뿐인데 저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삽시간에 MBTI가 굉장히 많이 퍼진 이 배경에 뭔가 있는 거 아닐까. 뭐가 있을까요? 딴 나라에는 이 정도로 MBTI가 막 유행하고 이러고 있진 않아요. 저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사실은 한 20, 30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다 같이 쏠려가는 어떤 단체적인 경향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가 월드컵에서 굉장히 잘하고 있다. 그럼 다 막 축구에 열광하고 축구 응원하러 다 가야 되고. 근데 뭐 어떤 친구 한 명이 별 관심 없는 것 같다 그러면 넌 왜 응원하러 가자는데 막 오히려 이제 귀찮아하고 싫어하는 것 같아. 너 뭐야? 이러면 아, 난 축구 별로 안 좋아하고 야구 좋아하는데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야, 넌 한국 사람이 아니야? 이상해서 어떻게 축구를 축구를 싫어한다고 할 수가 있어. 그런 식으로 한 번 휩쓸려 가면 다수의 다 휩쓸려 가는 그런 단체주의적인 그런 문화가 굉장히 강했던 것 같거든요. 네, 그런데 MBTI라는 게 도입되면서 사람들은 성격이 저마다 다르고 성향이 저마다 다르다. 16가지 정도는 사람들이 서로 다를 수 있다. 내가 뭐 우리나라를 사랑하지 않아서 지금 월드컵 거기에 따라가는 게 아니라 나는 계획적인 걸 좋아하는 성향이기 때문에 내가 보려고 원래부터 계획했던 야구 게임 볼 생각이 있는 것뿐이다. 내 성격을 이놈들은 인정해달라. 그런 이야기를 하기에 좋은 도구가 MBTI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한때 너무 이렇게 단체, 전체 중심으로 쏠렸던 그런 한국 문화의 반작용으로 사람이 저마다 다르다, 성격이 다르다라는 거를 좀 표출할 수 있는 도구로 MBTI가 많이 주목을 받은 경향도 있지 않나 싶습니다. 상당히 일리 있는 저도 공감하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약간 이런 거 있잖아요. 나는 왜 이 모양일까? 이거에 대해서 고민을 해결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같이 있을 때 쟤 혼자 왜 저래? 이런 게 있고 또 나는 왜 이럴까? 나 혼자만. 나 혼자 되게 별난가? 유별난가? 라고 하는 거를 해석해줘요. MBTI가 다행이다. 내가 별나지만 이 별난 성격이라는 것 자체가 얘가 설명을 해주는 거라는 게 약간 좀 뭔가 위안이 되더라고요. 이런 것들이 약간 좀 이거 갖고 있는 이게 순기능인데 뭐든지 이게 좀 너무 광범위해지면은 그때부터 이제 역작용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무 이걸로 판단해버리고 이제 이런 건 분명히 나쁜 거죠. 그러니까 안 믿으시는 거네요, 사실상. 근데 이런 건 있어요. 저희 애가 태어났을 때 사주랑 이런 거 맞춰가지고 태어났거든요. 일부러 그렇게? 네, 맞췄어요. 애기한테 나중에 기분 좋은 하루를 선물해주고 싶어서. 그 아이도 나중에 자기 사주를 볼 거 아니에요. 사주 좋게 나올 거거든요. 그럼 걔가 얼마나 그날 기분 좋겠어요. 사실 뭐 사주 같은 경우도 역사로 치면은 사주가 진짜 오래되지 않았습니까? 네, 사주 진짜 오래됐죠. 그죠? 사주를 통계학이라고 말하는 걸 듣고도 좀 놀랐습니다. 통계학이라는 이야기를 할 거면 전수조사를 하든가 아니면 표본조사를 해야 됩니다. 트라이얼 에러라고 해갖고 이런 사주를 갖고 있으면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네? 그럼 이걸 반영해서 조금씩 고치면서 업데이트, 버전업이 이루어졌느냐? 그렇지 않았을 거고 피드백도 없었겠죠. 통계학이라고 하려면 이렇게 조사를 해서 이만한 결과가 나왔고 이만큼 맞았고 이만큼 틀렸다라는 그게 있어야 통계학이 되는 거죠. 그렇죠. 명리학이라고 하는 거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이분들은 뭐 신내림 받아서 하는 게 아니고 책 보고 하는 거야. 그래서 제가 이제 책에 주목을 해봤습니다. 어떤 책일까? 이게 통계학 책일까? 조사를 한 책일까? 근데 그 사주, 그러니까 기둥을 4개를 세우고 팔자 8개를 갖고 하는 거잖아요. 이런 식의 것들을 그 데이터를 가지고 운명을 빼곡하게 적은 책이 한 방에 짠 하고 나왔습니다. 빈칸이 가득한 책을 갖고 메운 게 아니라 한 방은 아니고 계속 좀 수정이 있었다고 하던데요. 근데 이게 굉장히 빈칸이 많고 한 2-3페이지 정도 찬 책부터 시작해서 자 우리가 이제 집던지상을 발휘해서 조금씩 채워놓읍시다 한 게 아니라는 거죠. 처음부터 완성형 색이 나왔고 그다음에 이제 해석의 방법을 바꿔가면서 나중에 뭐 명대 조금 바뀐 게 있고 이런 식으로 바뀌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처음에 만들 때 통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통계라는 얘기는 그만해야 되는 거고 그럼 진짜 물어봐야 되는 건 이겁니다. 그 책은 말하자면 사주팔자를 위한 매뉴얼인데 그 근거는 이제 그 동양 철학을 근거로 만든 거죠. 동양 철학이 틀렸다라기보단 그걸로 사람의 인생이 결정되었다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느냐의 문제인 거지 적어도 통계학이고 수많은 사람들의 표본을 가지고 검증된 거다라고 말하지는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일리 있는 말인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제 역사 기록에 있는 이야기인데요. 이게 저는 굉장히 우리에게 많은 걸 알려주는 이야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1000년 전쯤에 중국 북송이라는 나라 말기에 휘종 임금님하고 흠종 임금님이라는 사람이 연달아서 임금이 되던 시대가 있었어요. 그때 북송의 국력이 좀 약해져가지고 지금의 말을 하자면 만주족, 옛날 말로 하면 여진족이 세운 금나라는 나라의 침공을 받고 있었습니다. 막을 방법이 없는 거예요. 군사가 너무 약해가지고. 그래서 이대로는 나라가 망하겠는데 다 겁에 질려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기막힌 묘수를 갖고 있다는 사람이 한 사람 등장했어요.
가장 명망 높고 솜씨가 좋은 최고의 실력을 가진 뭐였겠어요? 장군이었겠어요? 도사였어요. 도사였어요. 도사. 자기가 이런 점치는 거, 사주 보는 거 이런 거에 대해서 최고의 실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당시에 송나라 사람들 다 인정했어요. 중국 황제가 인정하는 최고의 도사였어요. 이 사람이 무슨 아이디어를 냈겠어요? 자, 중국이니까 인구는 많잖아요. 그죠? 그 인구에 있는 사람들의 사주를 다 수집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로 사주팔자를 다 봐요. 그런 다음에 절대 지금으로부터 몇십 년 이내에 죽을 운이 없는 사람들만 모으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만 한 7,000명 정도 모아가지고 부대를 만들었어요. 부대를 만들었어요. 절대 안 죽는 불사부대네요. 그래서 우리나라 군사하고 싸우게 하면 절대로 안 진다. 죽을 운수가 없는데 어떻게 지겠느냐. 그렇죠. 돌격시키면 무조건 이긴다. 예, 그랬는데요. 어떻게 됐을까요? 어떻게 됐어요? 북송은 멸망하고 휘종 임금과 흠종 임금은 포로가 돼가지고 금나라에 끌려갔습니다. 역사 기록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고려의 사신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송나라에 들락날락 했었어요. 그래서 이 소식을 전해들어서 알고 있었어요. 그 후로는 고려시대 역사나 조선시대 역사를 보면 임금님이 뭐 사주팔자 이런 거에 너무 심취할 때마다 항상 신하들이 이 이야기를 합니다. 북송의 휘종, 흠종 이야기 모르시냐고. 좋은 사례가 되네요. 좋은 사례입니다. 반면교사가 되는 거네요. 반면교사죠. 자, 우리가 사주는 재미로 볼 수 있다. 하지만 거기를 심취하는 거는 너무나 위험하고 사주를 듣는 순간부터 거기에 올가매게 된다라는 거죠. 물론이죠.